여러분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 중에 가장 추적이 안 되는 돈이 뭔지 아십니까? 주식? 아닙니다. 부동산?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술값입니다. 대한민국 소주의 역사, 진로, 100년 전 시골 선생님이 만든 이 술은 국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친구였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수고했다며 털어넣은 그 몇천 원짜리 초록색 병. 시조원을 주무르며 제게 서열 19위까지 올랐던 황태자가 왜 캄보디아와 중국을 떠도는 도망자가 되어 싸구려 호텔방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소주 팔아번 현금으로 전선을 사고 아파트를 짓고 헐리우드 배우들의 지갑을 채워주다 스스로 무너진 제국, 기업은 망해도 브랜드는 살아남는다는 자본주의의 잔인한 역설, 진로그룹의 피냄새 나는 돈의 역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를 100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1924년 평안남도 용강군 진지동이라는 작은 마을에 장학엽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원래 뭐 했냐면요, 보통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편을 놓더니 양조장을 차립니다. 이름이 진천 양조상회였는데 진자는 마을 이름 진지동에서 따왔고 로자는 술 증류할 때 맺히는 이슬을 뜻하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의점에서 사먹는 참이슬의 DNA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당시 진로의 마스코트가 두꺼비가 아니었어요. 원숭이였습니다. 평안도에서는 원숭이가 똑똑고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술병에 원숭이를 떡하니 박아놨는데 이게 나중에 대참사로 이어집니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장학엽 회장이 남쪽으로 피난 와서 부산 거쳐 서울 영등포에 정착했는데 문제는 남쪽 사람들이 원숭이를 어떻게 봤냐는 거예요. 교활하고 재수없는 동물로 여겼습니다. 술 장사에서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거 마시면 재수 없어진다는 소문 돌면 끝장인 거죠. 그래서 1954년에 장학엽 회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원숭이 과감하게 버리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고 복 부른다는 두꺼비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신의 한 수였죠. 만약 그때 원숭이를 고집했으면 지금쯤 소주병에 원숭이가 그렸었을 수도 있고 진로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 직후 대한민국이 어땠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에요. 사람들은 배가 고팠고 마음은 헐벗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딱 두 가지거든요. 밥, 그리고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해줄 독한 술 한 잔이죠. 장학엽 회장은 이걸 귀신같이 꿰뚫어봤어요. 당시에 청주나 약주간 술은 비싸서 서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희석식 소주입니다. 알코올 주정에 물 타서 양 늘린 싸고 빨리 취하는 술이죠. 이게 대박이 터집니다. 막걸리는 배불러서 못 먹겠다. 소주 가져와라. 이런 소리가 전국 술집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거치면서 진로는 말 그대로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당시 라이벌이 사막소주였는데 이 두 회사의 전쟁이 지금도 전설로 남아있어요. 사막소주가 학을 내세워서 고상한 이미지로 팔 때 진로는 두꺼비가 학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밑바닥 영업을 뛴 겁니다. 결과는요? 진로의 압승이었죠. 1970년대 중반에 시장 점유율 40%를 넘기면서 명실상부한 소주 왕국의 주인으로 등극합니다. 여기서 잠깐 돈의 구조를 한번 뜯어볼게요. 소주 장사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건 삼성의 반도체나 현대의 자동차랑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는 한 대 팔려면 몇 년을 대발해야 하고 안 팔리면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회사가 휘청거려요. 반도체는요? 수조원 투자에도 타이밍 한번 놓치면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근데 소주는 달라요. 이건 그냥 현금 인출기예요. 원가가 뭡니까? 물하고 주정 그리고 병값이 전부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면 바로 전국 술집이랑 슈퍼마켓으로 깔려요. 사람들이 외상으로 술 마십니까? 안 마시죠. 현금 박치기입니다. 매일매일 수십억 원의 현금이 트럭에 실려서 본사로 들어와요. 재고 걱정? 없어서 못 팝니다. 유통기한?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썩지도 않아요. 이건 기업 입장에서 축복인 동시에 저주거든요. 돈이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요. 창업주 장학엽 회장은 그래도 선생님 출신이라 어느 정도 선을 지켰습니다. 술 팔아 번 돈으로 인재를 키우자면서 우신고등학교도 세우고 장학사업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창고에 돈이 썩어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꼬시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회장님, 이 돈으로 은행 이자만 받으실 겁니까? 땅도 사고 호텔도 짓고 전자회사 하나 하시죠? 이런 소리가 귓가에 맴돌기 시작한 거죠. 1985년 창업주 장학엽 회장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진로그룹에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경영권 전쟁입니다. 원래 장하겹 회장에게는 믿음직한 조카가 있었어요. 장인용이라는 사람인데 1970년대부터 병든 큰아버지 대신 진로의 안살림을 도맡아온 실질적인 경영자였습니다. 반면에 장하겹 회장의 친아들 장진호는 1952년생 늦둥이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고작 33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경험 많은 사촌 형 장희경이 그룹을 이끄는 게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근데 왕좌의 게임에 순리 같은 건 없잖아요. 1988년 젊은 황태자 장진호가 기가 막힌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주주총회 날 자기를 따르는 우호 지분을 몰래 끌어모아서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해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진로는 이에 창업을 선언한다. 늙은 경영진은 물러나라. 사촌 형 장인용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죠. 거기서 안 멈춰요. 장진호는 자기 이복형인 장복룡까지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피를 나눈 형제와 사촌을 모두 내치고 36살 나이에 재계 순위 19위 진로그룹의 유일신으로 등극한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에 갓 면허 딴 레이서가 앉은 꼴이 된 거예요. 장진호 회장은 야망이 컸습니다. 너무 컸어요. 나는 술 장사꾼 아들로 기억되기 싫다. 진로를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글로벌 복합 기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부터 진로의 미친 확장이 시작돼요. 뭘 했는지 들으면 진짜 기절하실 겁니다. 우선 진로 종합 유통을 만들어서 백화점 사업에 뛰어듭니다. 서울 서초동 노른자 땅에 진로 유통센터 짓고 진로 도매센터를 전국에 깔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유통망 있으면 술 팔기 좋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전선 회사를 인수해요. 대한전선 계열사를 사들여서 진로 인더스트리즈를 만듭니다. 술병 만드는 회사가 전선은 왜 만듭니까? 그리고 건설 회사 세워서 진로건설 간판을 답니다. 아파트 짓겠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약회사도 삽니다. 화장품 회사인 줄리안품도 키웁니다. 광고 회사도 만들어요. 가장 압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진로 코어스 맥주. 지금 우리가 마시는 카스의 탄생입니다. 소주만으로는 부족하다. 맥주 시장도 먹겠다면서 오비 맥주랑 하이트 맥주가 버티고 있는 전쟁터에 뛰어든 거예요. 맥주 사업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공장 하나 짓는데 수천억 원이 깨집니다. 근데 장진호 회장은 우리에게는 소주에 나오는 현금이 있다면서 밀어붙여요. 그의 꿈은 태평양도 건넙니다. 1996년에 미국 샌디에이고에 진로 아메리카를 세우고 뜬금없이 멀티미디어 사업 진출을 선언해요. 할리우드 영화에 투자하고 애니메이션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소주 회사가요. 두꺼비 그려진 소주판 돈으로 할리우드 배우들 개런티를 대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상상이 되십니까? 1990년대 중반 진로그룹의 계열사가 무려 24개로 불어납니다. 매출은 2조 원을 넘겼어요. 겉으로 보면 화려했죠. TV 틀면 카스 맥주 광고 나오고 길거리엔 진로 백화점 셔틀버스가 돌아다니고 술집엔 참이슬이 깔려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진로가 정말 대기업이 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완전히 고더 터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차입 경영의 함정입니다. 장진호 회장의 확장은 100%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거든요. 소주 팔아 번 돈으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담보로 또 빚을 내서 다른 회사를 산 거예요. 소주 사업은 이익률이 좋습니다. 근데 건설, 유통, 전선, 반도체? 이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익 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새로 벌린 사업들이 줄줄이 적자를 냈습니다. 진로 종합 유통은 짓는 족족 파리만 날렸고 진로 건설은 미분양 사태에 허덕였어요. 야심차게 시작한 카스 맥주는 오비랑 하이트 협공에 밀려서 마케팅비만 천문학적으로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멍은 딱 하나 소주뿐인데 돈이 새 나가는 구멍은 20개가 넘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딱 이럴 때 쓰는 말이죠. 1996년 말 진로그룹의 부채 비율이 400%를 넘어갑니다. 빚이 자기 자본의 4배라는 소리예요. 오늘 벌어서 오늘 이자 갚기도 벅찬 상황이 온 거죠. 근데도 장진호 회장은 안 멈췄어요. 왜냐고요? 설마 진로가 망하겠어? 국민들이 매일 마셔주는데? 은행도 우리 편이야. 대마불사. 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역사는 그에게 가장 잔인한 타이밍을 선물해요. 1997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시한폭탄이 터지죠. 한보철강이 무너지고 산미그룹이 쓰러지더니 기아자동차까지 흔들립니다. 금융권이 패닉에 빠졌어요. 은행들이 기업에 빌려준 돈을 미친 듯이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야, 진로도 위험하대. 빨리 돈 빼! 이런 소리가 금융가에 퍼졌습니다. 1997년 4월 진로는 결국 자금난을 못 버티고 부도유예협약 대상이 됩니다.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시 진로의 빚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3조 원이 넘었습니다. 소주 한 병 팔아서 100원 남긴다고 치면 300억 병을 팔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전 국민이 매일 소주 3병씩 마셔도 몇 년 걸릴지 모르는 액수입니다.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죠. 아니, 진로가 망한다고? 소주 회사가 어떻게 망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장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무리한 확장, 방만 경영, 그리고 오너의 헛된 야망이 청구서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그해 겨울 IMF 외환 위기가 공식적으로 터지면서 진로는 회생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채권단이 진로를 분해하기로 결정해요. 알짜배기 소주 사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팔아치우거나 폐기 처분하라는 거였죠. 가장 뼈아픈 건요, 진로의 상징이나 다름없던 진로 주조마저 매각 시장에 나왔다는 겁니다. 누가 샀을까요? 바로 진로의 평생 라이벌, 만년 2등이었던 하이트 맥주입니다. 2005년에 하이트가 진로를 3조 4천억 원에 인수해요. 소주 왕국 진로가 맥주 회사 하이트 품에 안기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이름이 하이트 진로인 거예요. 회사는 쪼개지고 팔려나갔습니다. 그럼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 장진호 회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뒷이야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1999년에 장진호 회장이 분식회계랑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됩니다.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어요. 감옥행은 면했지만 사실상 경영권은 박탈당한 거죠. 근데 2003년에 검찰이 또 다른 혐의로 수사망을 좁혀오자 그가 돌연 한국을 떠납니다. 캄보디아로 도피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의 10년 넘는 유랑 생활이 시작됩니다. 캄보디아, 중국, 태국을 떠돌면서 재기를 노렸어요. 캄보디아에서는 훈센 총리랑 의형제를 맺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로비력을 과시했고 현지 은지 은행 사업에 손을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다시 돈을 벌어서 진로를 되찾겠다. 그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근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자가 된 그는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신세였고 해외 사업들도 하나둘씩 실패했어요. 가지고 나간 도피 자금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재계 19위 그룹을 호령하며 수조 원을 주무르던 황태자가 이국 땅에서 싸구려 호텔을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한 거죠. 2015년 4월 중국 베이징의 한 아파트에서 장진호 전 회장이 심장마비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향년 63세였어요. 30대 초반에 황태자로 등극해서 세상을 다 진 듯 했지만 결국 그의 곁에는 가족도 충신도 두꺼비도 없었습니다. 시신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빈소가 썰렁하기 그지없었다고 해요. 그가 꿈꿨던 글로벌 제국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건 수천억 원의 세금 체납 고지서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참이슬이나 진로 이준 백소주병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두꺼비는 웃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된 지금 회사는 테라랑 켈리 맥주까지 성공시키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너는 회사를 말아먹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브랜드는 살아남아서 더 잘 나가고 있다는 게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냉정한 교훈입니다. 브랜드는 소비자의 것이지만 기업은 오너의 리스크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진로그룹의 몰락은 단순히 IMF 때문이 아니었어요. 소주라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믿고 자만했던 것, 본업의 본질을 잊고 무리하게 덤벼든 것, 그리고 무엇보다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오너 경영이 빚어낸 참사였습니다. 만약 장진호 회장이 소주 하나만 제대로 팠으면 어땠을까요? 일본의 산토리나 영국의 디아지오 같은 세계적인 주류 전문 기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가 쏟아부은 수조원이 건설판이나 영화판이 아니라 우리 술의 품질을 높이고 세계화하는 데 쓰였다면 지금쯤 전 세계 클럽에서 보드카 대신 소주가 팔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나라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진로의 사례는 다른 걸 보여줍니다. 기업이 번 돈이 올바른 곳에 재투자되지 않고 오너의 과시욕이나 무모한 확장에 쓰일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과 협력업체 그리고 소비자랑 납세자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당시 진로 부도로 수많은 하청업체 사장님들이 피눈물을 흘렸고 길거리에 나앉은 직원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소주 팔아 벌어준 돈은 황태자의 도피 자금으로 사라졌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돈의 뒷면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라면서 문어발 확장을 시도하잖아요. 본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AI 한다, 바이오 한다, 배터리 한다면서 주가 띄우고 돈 끌어모읍니다. 그럴 때마다 진로의 두꺼비를 떠올리십시오. 현금 창출 능력이 없는 확장은 빚으로 쌓은 바벨탑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탑이 무너질 때 깔려 죽는 건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탑을 받치고 있던 맨 밑바닥 사람들입니다. 소주 한 병 1,900원. 그 안에는 알코올과 물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과 오만, 그리고 패망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어요. 오늘 밤 친구랑 소주 한 잔 부딪히면서 이 이야기를 안주 삼아 씹어보는 건 어떨까요? 야, 이 술병 만든 회장님이 말이야 하면서요. 쓴 소주가 오늘따라 더 쓰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소주 왕국 진로의 비극적인 몰락, 자본은 차갑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착한 기업이 사실은 괴물일 수도 있어요. 다음에 또 어떤 기업의 가면을 벗겨볼까요? 제보와 댓글 기다리겠습니다.